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 일면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6.19 후속 대책을 오늘 발표를 하게 됩니다. 투기과열 지구가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대책들은 대부분 수요를 잡겠다는 내용인데 매일경제에서는 과연 집값이 잡힐 것이냐 오늘 좀 대책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도 보겠습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미국과 중국이요 북핵을 두고 파워게임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군복 입은 모습을 공개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어제 교통사고 사진을 좀 크게 실었는데 관광버스가 달리는 도중에요. 맞은편 트럭에서 떨어진 철제 사다리가 운전석 쪽으로 덮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마터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부상자만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죠. 산행을 가지면서 이제 휴식을 가지는데 과연 이제 대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대북 문제이기 때문에요. 평창의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길에서 만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편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망중한을 즐기고 있지만 ICBM으로 인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좀 관심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남국 변호사, 김성수 문화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만평이랑 좀 일면에서 봤는데 이제 취임한 지 한 석 달이 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한 거의 100일 정도를 보통 이제 그런 기간으로 보고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집권 세력은 강력한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작업을 추진을 하고 그때까지는 이제 비판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들이 이제 그렇죠. 하나, 둘 다가오지 않습니까? 정기국회도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 달이 지나서 이제 9월 중순 정도 들어가면 아마 본격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현안을 둘러싼 갈등들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원전 건설 문제라든지 또 이제 집값 아까도 얘기한 집값 폭등하는 문제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 부분 임시 배치라고 이제 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한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주 주민들도 청와대까지 올라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드 배치,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사실은. 사드 배치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반대를 해왔던 이 강력한 지지층들이 다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지난번에 이제 100대 과제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전북 지역 농민단체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어떤 농업 관련된 정책이 없다. 이래서 또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이른바 이제 관리해 나가느냐, 지지층의 기반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계획된 정책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경향신문은 이제는 진짜 실력이 나올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좀 봐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제 언론 입장에서도 비판적인 견지를 갖지 않고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비판의 칼날이 좀 무뎌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이 문제의 성격들을 보게 되면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이런 사드 배치라든지 집값 문제라든지 아니면 원전 문제라든지 찬반을 이렇게 합의를 도출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성격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문제를 선택을 할 때 사실 보통의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절충안이라는 것을 낼 수가 있는데 사드 배치만 문제만 보더라도 배치를 하느냐 마느냐 일도 양단식의 선명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러한 어떤 집값 문제, 사드 배치, 북핵 문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정책적인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론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전문가들이 의견을 들어서 충분한 시간을 거친 다음에 수기 기간을 거친 다음에 정책 결정을 할 건데 사실상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같이 시급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조차도 뭐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천천히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적인 어떤 여론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나가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휴가 중이에요. 이제 사진을 보면 땀에 흠뻑 젖은 정도로 등산을 하고 나는데 지금 상황에서 휴가를 가는 것이 맞느냐? 적절하느냐 그런 좀 논란도 있습니다. 김성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문화평론가 입장에서 휴가는 고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휴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화적 그리고 또 사회적 유용성에 대해서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휴가를 경제적인 가치만 연관지어 가면서 평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휴가를 갖다가 반납하고서라도 해결이 단기간 내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아니면 휴가 자체가 사실상 국민적 공분에 의해서 반납될 만큼의 그런 긴박한 상황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오히려 장기적인 어떤 싸움과 개혁들을 해나가기 위한 충분한 구상이 필요한 시기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충분히 쉬면서 자신이 이전에 그 견지해왔던 그런 그 비전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 더욱더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볼 그런 시간들도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그 비서들과 함께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과연 휴가에 돌아와서 어떤 것들부터 먼저 보따리를 풀 것인지는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고 만약에 돌아와 버린다면 이 위기가 더 고조되는 거 아니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ICBM이 발사됐는데 계속 휴가를 다니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 문제인 거죠.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미 발사 후에 NSC 소집해서 조치를 내렸죠. 사드 사기 임시 배치를 하라. 그렇죠. 조치 후에 휴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굳이 휴가를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가 또 나온 것도 없기 때문에 굳이 휴가를 취소하고 올라올 이유가 있느냐 싶고 그리고 그 휴가가 혼자 어디 뭐 가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그 민심 탐방하듯이 계속 국민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저게 악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뭐 거기서 응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면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자꾸 국민들하고 만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휴가 할 거냐라는 비판은 좀 너무 과한 비판이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저 휴가 후에 어떤 그 구상을 해서 올라와서 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잘 쉬다 왔다 이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뭐 그게 지지층이든 아니든 지지하지 않았던 측이든 지금 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데서 그 휴가 후에 메시지가 어떤 게 나올지 그거는 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른바 항미 원조 전쟁을 다시 거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50분 이상의 긴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인 위치상 이 외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역사상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특히 4강 외교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휴가 보내고 있는 것은 뭐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라든지 이 휴가 갔다 오고 나서 하겠다라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글쎄 조금 발빠르게 통화를 한번 했으면 차라리 더 국민들이 더 안심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어쨌건 동북아 정세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루라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어서 저러한 외교적인 부분에서 대통령이 직접 각국 정상들과 이렇게 통화하고 움직이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문 대통령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 나아가서 뭐 시진핑 주석까지 가능하다면 그런 식의 주변국들과의 어떤 외교적인 부분은 정말 특별한 좀 관심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오늘 대책 발표 때문에 휴가 중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지금 검사들의 인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노무현과의 대화라고 해가지고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맞섰던 사람들이 지금 승진이 안 됐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제 23기입니다. 예. 그 23기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인데요.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원포인트 홀로 이제 검사장에 승진이 됐고 예. 이번에 이제 23기가 이제 검사장으로 대거 승진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검찰에 11명 정도가 있는데 9명이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명이 이제 누락되었는데 예. 이 공교롭게 이제 2명이 누락된 사람이 바로 김영종 차장과 그다음에 이완규 검사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예. 지금 보니까 과거에 2003년도였죠.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을 했는데 사실 검사 인사에 대해서 검찰에서 반발을 일으키자 그랬죠. 이것을 조금 이렇게 대화로 풀고자 해서 정말 전례가 없었던 검사와의 대화를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사실은 김영종 이 당시에 이제 일반 검사였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 당선인 신분으로 지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청탁 전화를 한 거 아니냐라고 예. 말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도 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예. 그 발언을 했던 그 검사인데 이번에 이제 승진을 누락하게 돼서 사실상 그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의를 표명한 건데 이 검사 두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의 개혁은 핵심은 결국에는 인사다. 지금까지 검찰의 인사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법무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 인사에 개입을 했다. 그리고 그 검찰 인사에 개입을 한 것이 결국에는 정치권의 그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주는 그 힘이 되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라면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그 인사권을 검찰에게 온전히 돌려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일견 타당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문민의 통제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만약 이것을 통제를 하지 않고 그냥 독립성만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검찰 권력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 검찰 권력에 의해서 사실상 국민이 피해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검찰권에 대한 인사에 대한 어떤 행사와 법무부의 행사와 그리고 검찰권을 적절하게 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인지 실제 당시에 영상을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수희 변호사 이 인사 배경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불인견이라고 얘기했어요.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었다는 거였거든요. 사실 이제 검사와의 대화가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 판사 출신의 예. 법조인이었는데 비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해서 사실상 단체적으로 좀 항명을 한 게 있었죠. 예. 그게 일종의 항명이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중간선에서 그럼 검사와의 대화를 하자라고 해서 저는 여성적인 입장, 젠더 마인드로 봤을 때는 저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그 주체가 돼서 저는 대화를 했어야 하는데 그 대통령이 주체가 된 건 저는 약간 유감스러웠어요. 법무부 장관 옆에서 저렇게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는 그거 뭐 형식은 떠나서. 그런데 나왔던 얘기들이 뭐 처음에는 저렇게 부딪히다가 나중에는 뭐 대통령님 우리 검사들 많이 힘들어요. 사랑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예. 어찌 보면 그 나왔던 검사들이 약간 꼬리를 내린. 예. 예. 그리고 한 분은 저기 국회의원도 했고 뭐 그랬죠. 저기 나온 그랬죠. 분들이. 예. 근데 저는 이 인사는 그런 성향이 저때 저런 그 일이 그러면 가만히 안 됐겠냐? 저는 가만히 됐다고 보는 게 외려 더 좀 우리나라의 기본 정서하고 정서요.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당시 이제 저런 얘기 왜 당선자 신분에 청탁 전화한 거 아니냐? 대통령 당신도 그런 청탁 전화 해놓고 뭐 자격이 있느냐 이런 취지인 거죠. 속내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목불인견 두는 뜨고 못 볼 일이었다. 굉장히 모욕스럽고 수모스러운 말이죠. 예. 저거는 그런 면에서 좀 지워지지 않는 잔상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기억을 분명히 할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근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검찰의 인사가 뭐 10년 전에 악연 때문에
자행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꼴이 되는데 악연은 악연이고요. 평가는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김영종 검사라든가 이완구 검사가 그동안의 행보들이 스스로가 비판을 하듯이 그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내부적으로 했으며 또 뭐 검찰이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들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좀 양보해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들을 했던 검사들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걸 위해서 줄을 대는 것들도 나름대로 열심히들 또 해오셨던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비판을 나가는 자리에서 한다는 것이 적절한가? 그러면서 심지어 10년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찍힌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책임을 사실 엉뚱한 데다 돌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청와대 주도로 전례 없는 인사도 몇 차례 행해졌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검사들 인사를 청와대가 몇 차례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총장이 없을 때에 그리고 검찰총장도 없었고 법무부 장관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상 그 국정농단과 관련된 공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판에 책임을 지는 건 바로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인사를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던 상황인 거죠. 또 특히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방산비리와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책임지고 맡아서 할 어떤 검사장이나 수장을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가장 손꼽아서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뭐 민생이 아니라 뭐 집값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검찰 인사를 청와대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이완규 검사나 뭐 김영종 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의를 표명하면서 너무 이게 뭔가 부당하다라는 느낌의 약간 뉘앙스를 표명을 하고 또 2003년도에도 검사와의 대화, 뭐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뭐 굉장히 반발하는 듯한 그런 어떤 말을 했는데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망가지는 동안 도대체 뭘 했냐는 겁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한마디 저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까?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렇게 팔짱 낀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한마디 내부 통신만에 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부분을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김 변호사 얘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 확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정치검사들의 국정농단에 관련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확실한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김영종, 이완구 두 검사장의 사표 문제는 만약에 지금 이완규 전 부천지청장이죠. 부천지청장의 얘기대로 청와대 주도의 전례 없는 인사가 행해진 것이 맞다면 이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그 명제에는 다 찬성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은 분명히 검찰 인사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장관에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과정 자체에서 어떤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그런 과정을 예를 들면 소홀히 하거나 건너뛰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모양새로 간다면 아무리 그 결과가 좋다고 해도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언제든 굉장한 어떤 또 다른 정치 검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주도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문제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뭐 저는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검사와의 대화를 보면서 검사들이 저건 좀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목불인견이라는 표현을 책에 기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인사를 할 때 뭐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부분 할 때 그것이 영향을 뭐 미치겠죠. 당연히 미칠 텐데 그것만 가지고 저 두 사람을 예를 들면 검사장 승진해서 탈락시켰겠느냐.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저 두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것 때문에 탈락했다라고 당사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 원인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한 측면만 우리가 보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당사자건 뭐 어떤 다른 쪽이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도 좀 분위기가 좀 바뀌죠.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사회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19 무전을 감청해서 시신 3,000구를 선점을 했다. 심정지라는 말이 들리면 무조건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요. 박상호 기자의 리포트로 좀 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집 안으로 들어가자 창틀에 놓인 무전기에서 119 출동 지령이 들립니다. 53세 남자, 의식 호흡 없음, 심정지 추정. 이곳에서 무전을 도청하던 남성은 곧바로 누군가에게 위치를 알립니다. 누군가가 빨리 봐라. 사직동이니. 46살 임모 씨 일당은 이런 식으로 소방 무전을 도청해 변사나 사고 현장에 사설 구급차를 먼저 보내 시신을 선점했습니다. 특정 장례식장에 시신을 옮겨 장례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눠 먹은 겁니다. 이들은 무전기와 스마트폰을 연결해 외부에서도 누구나 전화만 걸면 소방 지령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2년 동안 처리한 시신만 3,000구. 부산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의 절반 정도를 싹쓸이하며 4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 도청 내용 중에 그 심정지 그리고 또 사고사, 그 추락사 이런 내용이 나오면 현장 출동조가 급히 출동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2년 전에도 부산 소방본부의 아날로그 무전이 도청에 뚫리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일당 12명 중 6명을 구속하고 불법 도청 상황실 역할을 한 또 다른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김남국 변호사, 이게 완전히 뭐 조직이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총책도 있고 밑에 감정팀, 출동팀, 팀이 여러 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팀을 나눴는데요. 네. 부산에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조직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119로 신고가 되는 부분을 감청이 필요하니까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원룸에 갖춰가지고 감청을 하는 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감청한 내용을 출동해야 되니까 119, 사설 119에 연락을 했고 예. 또 그 사설 119는 이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또 장례식장과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시신이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가까운 곳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부산 지역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또 쪼개가지고 어디에서 사고가 나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장례식장, 제휴된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겨서 사실상 비율제로 지금 나눴다라고 하는데 예. 굉장히 주도 면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119 사설 업체가 무전기를 가지고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실제 그 현장에서 그런 무전이나 이런 내용을 들으면 예. 의심을 하게 되니까 앞서 지금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무전기와 휴대폰을 연결해서 원룸에서 무전을 감청을 하고 외부에 있으면서 그 외부에 전달받는 방법은 무전기가 아닌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아서 일반 전화를 받는 것처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제 또 뭐 그냥 모든 이런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출동을 한 게 아니라 출동 예. 내용을 또 선별을 해가지고 사고사라든지 아니면 심정지라든지 이러한 어떤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건 사고에만 출동을 해가지고 시신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것이 법률적으로도 감청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요.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응급구조라고 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사람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숭고하게 또 다뤄줘야 되는 거고 유족의 어떤 아픈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것을 돈벌이로 전락해서 불법적인 것까지 동원을 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를 봤더니 이들이 얻은 이익이요. 무려 4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신을 3,000구 정도, 거의 뭐 그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시신 절반 정도를 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예. 딱 독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45억 원 정도의 이득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은 것이죠.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보니까 아까 이제 김 변호사 얘기한 대로 그런 감청 과정에서부터 출동 과정, 그러니까 총책이 한 명이 있고 예. 거기에 이제 구급차 또 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장례업자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예. 쭉 그 비율에 맞게 서로 이제 비율을 나눠 먹은 것이고 이 총책 임아무개 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최소한 5천만 원을 이들로부터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한 달에요? 예, 그냥 쭉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구조를 운영하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예, 예. 그러면서 5천만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하니까 거의 정말 그 제목 표현에 나온 대로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제 위반되는 사항이 있겠지만은
어떤 도덕적이나 사회 통념상으로 미뤄봤을 때 굉장히 좀 비판받을 그런 일이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뭐 전에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 우리 사고 나면 막 견인차들 그랬죠. 사고 났는데 한 5분 만에 갑자기 막 오고 와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도 막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했는데 이번 사건도 보면은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감청이 이렇게 민간업자들이 가능할 정도로 쉽게 감청이 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예산 같은 게 부족해서 과거에 사용하던 그 아날로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감청이 잘 되는 거예요. 경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다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소방본부는 아직 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020년 아마 넘어가야 좀 그렇게 바뀔 것 같은데 그 안에라도 뭔가 저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 저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엄벌에 처한다라는 부분을 확실히 해야 다른 지역에서도 저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기술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소방본부가 제대로 된 그야말로 보안 장치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 있는 무선기 사다가 안테나 꽂으면 저걸 할 수 있는 맞추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허술한 부분들을 남겨놓은 것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소방본부의 예산들을 확충할 수 있게끔 서로가 도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방청이라고 하는 곳에 국가기관으로서의 전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그런 일이라고 봐서요. 시급히 그 문제부터 먼저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13년 전에 성추행과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한눈에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이 사연도 참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 13년 동안 이 소녀가 지금은 성인이 됐지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나 좀 마음이 아프면서도 좀 시원한 구석이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13년 전에 2004년에 이 10살이었어요. 당시 이 소녀가 그 운전기사였던 저 가해자한테 성폭력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어머니가 그 지적 장애가 있는 분이고 아버지가 사고로 뇌를 다쳐서 이 10세 이 아이가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부모한테 얘기해도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냥 마음고생만 하면서 그냥 견딘 거예요. 그 사이에 부모는 이혼을 하고 이 소녀는 시골 할머니 집에서 지내다가 이 작년에 그 아버지 때문에 대구를 왔다가 거기서 이 가해자가 당시에도 또 운전기사를 했나 봅니다.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냥 스치듯 지나갔는데 그냥 알아본 거네요. 그러니까 성폭력이 일회성으로는 아니었었어요. 한 몇 차례 있었으니까 아마 외모를 똑바로 기억을 했겠죠. 그리고 지워지지 않을 기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한눈에 알아보고 용기를 내서 또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그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겪지 않았다면 뭐 묘사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진술의 모순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그 피해자의 진술을 다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서 8년을 선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나 좀 추가 말씀드리면 이게 2004년에 벌어졌으니까 지금 작년이면 한 12년 됐죠. 그럼 공소시효 15년 안의 일인데 만일 이게 공소시효가 15년 지났다 하더라도 이런 미성년자에게 가해진 성폭력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나중에 성인이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만일 이 친구가 이 피해 소녀가 아는 게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후였다 하더라도 성년 때부터 기산을 하면은 공소시효가 늘어나죠. 만일 이런 피해를 입은 그 어릴 때 기억이 있는 사람이면 만일 이런 경우가 또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가해자를 알게 된다고 하면은 공소시효 상관없이 신고를 하는 것이 처벌을 받게 하는데 아주 특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진수 13년 전이니까 이 운전기사는 분명히 발뺌을 했을 거예요. 증거도 없었을 테고 오로지 그 진술만으로 판결을 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다른 뭐 CCTV라든지 문자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DNA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처벌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면은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먼저 이 피해자의 고소의 동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고소를 할 때 그냥 고소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연 고소의 동기가
불순한 것인지를 봤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남성, 피고인 남성 자체가 어머니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만으로 이 피해 여성이 그냥 고소를 할 이유는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기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외에 어떤 진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 피해 여성이 10살 때 당했던 어떤 사건이고 무려 13년 전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억을 합니다. 예. 이 남성이 버스 운전자였는데 당시에 본인이 운전했던 버스 운전 그 버스의 번호에 그렇죠. 4자리를 네. 기억을 했는데 딱 한 자리만 틀리고 3자리를 맞췄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또 거기에 나아가서 이 버스 운전기사 남성이 자신을 어디에 데려갔는데 그 데려간 곳 장소를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했던 노선 중 하나에 또 포함되고 모텔로 데려갔다라고 했는데 모텔과 관련해서 모텔의 명칭이나 이름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예. 모텔의 위치라든지 모텔의 구조라든지 이런 특징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도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아마도 사실은 성폭행을 어릴 적에 당했던 어떤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쉽게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고 망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힘을 얻어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때 망설이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다른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과연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 예,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고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성수 평론가,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이 이 피해 여성이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으면 12년 전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실제로 이분이 특별하게 기억력이 좋거나 어떤 특정한 기억을 하기 위한 필사적인 어떤 방법들을 갖다 사용했거나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끔찍한 상황, 아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야말로 자기 혼자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무려 거의 40살 가까이 그 차이가 나는 사람으로부터 당한 폭력은 또렷하게 뇌리에 기억하고 싶지 않고 잊어먹고 싶어도 기억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할 때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근거해서 문제를 갖다가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이 조금씩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에서도 한동안 그 밑에 달려 있는 댓글들 보면은 일부 아주 왜곡된 남성 시각에서 이 여성을 갖다 비판한 그런 댓글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일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이 쉽게 매도당하는 요즘의 세상에서 더욱이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진술을 그 증거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인정한 이런 판례들이 계속적으로 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몰카 기사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번에는요, 목사가요, 여신도의 몰카를 찍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